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야기는 좋게 나왔습니다만 지수는 그렇지 못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소매 판매는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뛰어 올랐거든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 발표된 경제지표라든지 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 여기에다가 피치사가 또 은행주들에 대한 대거 경고를 또 하고 나섭니다. 자, 여러가지 악재가 같이 쏟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힘을 쓰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고요. 조금 제법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결국 모건 스탠리의 말대로 움직이는 것인가?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었고 매도 리포트를 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일 만에 하락하게 될 것이다. 저도 약간 웃었어요. 이거 날짜를 특정할 수 있냐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더 떨어져서 모건 스탠리가 제시했었던 목표 주가까지 가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리오프닝주들 이번엔 다를 것인가? 자, 최근에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 여행객 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근데 연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운에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약간 증시가 좀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월요일 같은 때는 미국 증시가 소폭 그래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화요일 날은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게 모양이 좀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다우지수는 지금, 네, 1.02%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14%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1.02, 나스닥 마이너스 1.14, 둘이 사이좋게 뭐 비슷한 수치로 내렸고요. 모양도 비슷합니다. 초반 시점에서는 크게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정도, 0. 몇 %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쑥 내려갔죠. 오전 동안에 훅 내려가면서 뭐야 그러다가 유지되면서 막판에 한번 더 밀어버렸어요. 지금 이런 상태면은요,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 부담스러워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 역시도 이건 뭐야 좀 이상한데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지금 그동안 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던 그 나스닥 너무 올라갔다, 네,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어떤 빌미 이런 것들 나올 수도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네, 그냥 부담감들이 조금 작용을 하게 되면서 국내 시장에게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 하락세 보였죠. 또다시 중국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밀리게 되니까 가격을 또 낮추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대요. 가격 경쟁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는 뭐 이미 일론 머스크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 자꾸 밀리고 있다라는 것은 좀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시장이 제일 큰 전기차 시장이니까. 근데 이것도 뭐 어느 정도는 뭐 예상을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중국이 워낙 그 전기차 시장 쪽에서 점유율을 넓혀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요. 예전에는 브랜드가 없었던 상태에서 전기차 테슬라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됐지만, 요즘에는 전기차 그러면은 뭘로 나가요? 뭐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뭐 다른 것들 다 튀어 올라오니까는요. 그래서 아무래도 파이가 점점 작아질 수 있다. 시장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점점 작아진다. 또 점유율이 줄어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아무튼 뭐 테슬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좀 떨어졌었고요. 엔비디아는 좀 올랐어요. 엔비디아는 조금 올랐지만은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도 다 하락하면서 기술주 하락을 다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다지 썩 좋은 훌륭한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저는 여기에서 기대감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상당히 잘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좀 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증시가 하락하는 것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니까 조금 뭐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요, 7월에 미국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7% 늘어난 6,964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뭐 0.7% 늘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상치 다 뛰어넘은 거거든요. 올 1월 이후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개월 연속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자, 일단은 미국은 소비의 나라입니다.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거고요.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부담감을 느낄 만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용어가 되는 거죠. 지금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예상치를 0.4% 증가로 봤어요. 저도 예상치를 그 정도로 봤었는데, 뭐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 그냥 예상치를 보고서 그렇게 0.4% 정도 증가하겠구나, 그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난달에 0.3% 증가였거든요. 그러니까 0.4만 나와도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4개월 연속이에요, 좋아지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0.7이 나왔잖아요.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되죠. 자동차를 제외하고 보게 되면요, 전월보다 1% 증가합니다. 즉 자동차 쪽이 약간 둔화되었다라는 쪽으로 좀 볼 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는 소매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죠. 대신에 이제 이런 소매 판매가 강한 수준을 보이게 되면 미국의 고금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채권의 어떤 금리 상승이라든지 등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는 그거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먹고 살만 하잖니? 너 아직 고금리 더 유지해도 될 것 같지? 라는 식으로 연준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딱 연결해서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현재 고금리 기조 계속 유지한다. 왜냐면 이 고금리 기조에 따라서 지금 은행주들의 부담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피치사가 지금 은행들의 그 신용등급을 또 낮추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이 금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이 하반기에 한 번은 더 올리든 안 올리든 간에 금리의 종착 시점, 종료 시점은, 금리 인상의 종료 시점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매 판매가 좋아지는 것은 일단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고금리 기조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좀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경기 회복이 먼저냐, 아니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종료 시점이 먼저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는 있지만 연말까지 한 번 정도 추가 더 인상할 가능성은 30% 정도로 아직까지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게 되면요, 중국 쪽 경제 지표도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7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하고요, 산업 생산은 3.7% 늘어나는데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 둔화가 상당한 문제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왜냐면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요, 얘네가 세계 뭐 공장 아직까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허브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다른 쪽도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중국이 뭔가를 북적북적 만들고 있으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걔네가 전부 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 뭔가를 많이 사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면서 완제품을 팔아먹는 그런 형태의 그런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간재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조차도 안 좋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한국이 피해를 봤었던 이유도 그러한 내용들인데,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었다라고 한다라면은 다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뭐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중국의 경기 둔화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안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지난 리오프닝 이후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끌어올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기습적인 것 같아요. 금리를 확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제법 많은 돈이 풀릴 것이다 이런 식의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거에 비하면은 중국 증시 그렇게 올라오지 못했죠. 어제 같은 경우도 하락 마감했어요. 많이 내린 건 아닙니다만은 하락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그 부양에 대한 어떤 의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계속적으로 확 다가와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관광객 수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 쪽의 경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일단 또 문제로 작용되었다. 자, 그다음에 피치사의 은행 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감. 피치사가 지난번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내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은행들 대거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별로 안 좋네요. 그죠? 이 피치사의 애널리스트 한 명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은행권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해당 등급이 추가로 내려가면 미국 주요 은행들의 신용 등급도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 은행권의 영업 환경에 대한 이런 등급이 내려가게 되면 이 은행이라는 그 자체도 신용 등급이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피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 돈이 많고 튼튼해요. 근데 항상 이 고금리 기조에 시달리게 되는 것들은 지난번에 은행 파산에 있었던 그런 사례들처럼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예금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업들의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아직 등급을 강등한 건 아닙니다만 등급 강등이 나올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들은 은행이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형 은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악재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 이 중국에 대한 경제지표 부진, 이런 것들,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내놓으면서 뭔가 불을 끄기 위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효과를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해결책은 나와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에 피치사의 은행 등급 강등 예고를 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은행 등급의 강등이 나온 건 아니고요. 또 강등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중소형 은행에 국한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은 악재가 이렇게까지 강한 악재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상황을 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안 좋다는 얘기죠. 이 소매 판매의 어떤 증가를 통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건 좋지만 미국이 금리를 더 고강도 금리로 높은 금리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어떤 부담감,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둔화, 그다음에 은행의 어떤 신용 등급 강등, 전부 다 뭐 안 좋은 얘기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투자자의 심리를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상태에서 기술주라든지 또는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 차익 실현도 충분히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고요. 국내 증시에는 지금 보면은 2차전지 쪽이라든지 또는 뭐 반도체 반도체가 나쁠 건 없어요. 엔비디아가 올랐기 때문에. 근데 특별하게 올라갈 만한 포지션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잘하면 오늘 삼성전자 눌러서 매수할 만한 기회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그런 포인트. 그래서 우려했던 것만큼 주가가 좀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우려했던 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또 주가가 올라가면서 상황을 만들어 갈 것이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변수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좀 누르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진행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모건 스탠리 말대로 포스코 홀딩스 이거 그렇게 되는 겁니까?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모건 스탠리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 요거가 나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난달 31일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매도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15일 안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지금 15일 지났거든요. 어떻게 영업일로 친다 그러면 아직도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 영업일로 친다라면 지금 4일, 9일, 10일 정도 지난 거예요. 10일. 그러니까 5일 안에 44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하는 거죠. 모건 스탠리가 그 당시에
비중 축소,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매도 의견을 좀 냈죠. 목표 주가는 44만원, 그러면서 15일 안에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보고서 니들이 뭐 점쟁이야?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좀 비웃었었는데, 15일 안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슬금슬금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지금 저는 그 상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비웃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뭐 고평가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15일 안에 주가가 떨어진다. 15일 안에 떨어진다. 이게 뭐 그게 말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뭔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조금 이상하다. 뭔가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뭐 자기들이 뭐 공매도를 치기로 생각했다든지 뭐 등등등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모건 스탠리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포스코가 철강 기업에서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믿고는 있지만 지금 기업의 현재 본연 가치를 낙관론이 넘어서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리튬 주식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주식을 좀 안 좋게 평가를 내렸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이렇게 그 목표 주가를 낮추는 상황이 좀 됐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전혀 달랐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목표가를 한 번에 80% 이상 올리는 그런 어떤 리포트도 발생을 시키기도 했었거든요. 가장 높은 목표 가격을 제시한 곳이 한국투자증권. 요거에서는 지금 90만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했었네요. 50만원이었다가 90만원을 확 올렸고요. 이게 80% 올라간 거예요. 또 NH투자증권은 75만원, 메리츠증권은 75만원, 하나투자증권도 74만원, 이렇게 목표 주가를 일제히 70만원대로 높여서 잡았었다. 네. 자, 목표 주가를 계속 높여 잡았는데 뭔가 석연찮은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일단 모건 스탠리보다도 앞서서 그 국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발표했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을 거 아니야. 쭉쭉쭉쭉쭉 올라갔어요. 지난달 말에 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그 보고서를 빵 하고 내요. 빵 하고 내면서 뭐지? 그러면서 주가가 흔들려요. 주춤거렸는데 그 시점 이후부터 주가가 내려가게 된 포지션은 뭐냐?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 기관이었다. 지금 기관들은요, 모건 스탠리 매도 보고서 이후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포스코 홀딩스 주식을 내다 팔았다. 3,800억어치 순매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도 계속 팔고 있죠. 외국인들은 뭐 그전부터 계속 팔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번외로 친다 치더라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한 부분이 좀 나타난 거죠. 개인들은 지금 보면은 5,400억 정도 순매수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뭔가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 국내 증권사 보고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어. 와, 개인들이 달라붙어서 주가를 막 끌어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31일, 8월 1일 딱 됐을 때,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빵!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국내 기관들이 먼저 팔아요. 국내 증권사 애들이 리포트를 써가지고 올려놨는데, 외국 보고서에 지금, 걔네들이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국내 리포트를 발표시키고 주가를 올리면서 개인들을 동원시켰어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들이 먼저 앞서서 팔았다. 이거밖에 얘기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뭔가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 조사 들어간다고 뭐 나올 것도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이야기 해주면서 뒤로 호박씨 닦아면서 매도하는 거 이런 거는 진짜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간다?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의 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지금 매도가 조금 더 우위에 쪽에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변동성을 조금 더 생각하긴 해야 될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올해 초에 반짝하고 사라진 리오프닝 효과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자, 아직 회의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의 문을 열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화장품은 무려 89% 급등했다. 그게 뭐
잠깐 오 하는 순간에 2배 올라간 거죠. 네. 토니모리, 뷰티스킨 각각 네, 한 40% 가까이 올랐고요. 마녀공장은 왜 올라간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올라가요. 어떻게 화장품이니까 올라간 것 같아요. 마녀공장, 제이준 코스메틱, 코스맥스 등도 각각 40% 정도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다. 화장품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강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 역시도 네, 롯데관광개발이 44%, 그 다음에 GKL, 파라다이스도 각각 네, 한 25%대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신세계 얘네들은 면세점이죠. 얘네들도 20% 넘게 상승을 했다. 신세계만 한 10% 정도 올라서 조금 덜 올랐는데 잘 올라가고 있어요. 좋아요. 멋져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 더 올라가는 건가요? 더 좋아지는 건가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정말 대단한 포지션인데 여기서도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강하게 올랐죠. 아무튼 네, 이런 전반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다. 그래서 손절매도 안 하고 잘 버티신 분들이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안 팔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인데, 자, 과연 여기서 이런 효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인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지나친 상승을 경계하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코로나 시점부터 해가지고요,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으로 올해 초까지였죠,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좀 상승세를 많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 말에 리오프닝 관련주 한번 반짝했었죠. 여행주도 그렇고요, 소비주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 말부터 진행하셨던 분들 수익 좀 많이 나셨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손실 들어가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연초, 그죠? 올해 초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 초까지 상승을 보이다가 뚝 떨어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이었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원상복귀 되기는 좀 멀었죠. 그래서 이 원상복귀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더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계속적으로 효과가 좋아지게 되면 더 올라갈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도 될 수 있겠지만, 중국의 경제지표가 지금 리오프닝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감이 높아졌었던 시점이었지만 그래도 중국 경제 지표가 그다지 썩 좋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타나면서 단기성 이벤트였다 라는 식으로 그냥 나왔고, 주가가 그래서 쿡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중국의 이런 리오프닝, 오픈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결국 한국 경제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대중 수출 회복이나 중국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작용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과거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고요. 성장 효과는 0.3%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중국의 그 경기 둔화 이야기도 나왔죠. 그래서 살짝 이제 이런 걱정스러운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그 당시에는 중국 관광객이 없었어요. 아시죠? 네, 중국 관광객이 없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또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에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억눌려 있는 듯한 느낌?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아직 마스크를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해외로 나간다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신경 쓰지 않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보다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어서 중국도 마찬가지죠. 쓰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거의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좀 달라진 모습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오프닝 효과를 조금 기대해 봐도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작년 연말 그쯤에는 막연한 기대감이죠. 리오프닝이 되면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였는데, 지금은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시작 포인트, 이제 문이 열린 거죠.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서 조금은 더 오르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리오프닝이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은요, 그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경기가 점점 올라오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들이 커져야 되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가는 것은 역시 부담돼요. 그래서 단기에 급하게 올라가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뭐 근데 그렇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여유 있게 편안하게 그렇게 지켜보시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요. 네,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소비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다른 이유가 있었죠. 네, 이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통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는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그다음에 피치사의 은행 신용등급 강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악재들이 조금 눌렀다. 어떻게 본다면 기술주의 하락이 나와야 될 수 있는 상황, 즉 차익 실현을 자꾸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악재들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악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 압박하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포스코가 결국 뭐건 말대로 갈 것이냐? 이 증권 우리나라 기관들이 나쁜 애들이죠. 네, 리포트를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 개인들 달라붙게 해놓고 외국계 증권사 나오니까 거기다 대고 갖다 팔아버렸어.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뭐 조사 안 들어갑니까? 이런 거는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일어났다는 얘기 참 진짜 뭐 개탄할 일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뭐 많이 올라간 건 많이 올라간 거니까요. 올라갔으면 변동성이 좀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기관이 앞장서서 이렇게 던지고 있다는 거, 외국인들이 계속 공매도 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기관들이 다 뭐 이렇게 리포트 내놓고 나서 때린다는 거, 이거는 진짜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변동성은 조금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리오프닝 주도 이번에 좀 다를 거예요. 네, 다를까라는 질문이지만 다를 겁니다. 왜 다를 것이냐? 네, 그때와 지금은 중국 관광객이라는 하나의 큰 변수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관광객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는 거의 없었죠. 그냥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냐 나빠지냐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었고요. 중국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 확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은 부담스럽다. 그 정도까지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스타코믹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41페이지입니다. 책 펴세요. 주식 투자를 처음 하면서 대충 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 항상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대로 된 준비를 갖춰서 투자하기를 바란다. 초보를 벗어났다고 하여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초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석 투자는 필수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설명 필요 없습니다. 네, 나는 이제 초보가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몰빵 지르고 막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깨지게 되어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요, 항상 그냥 뭐 남의 얘기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까지는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공부 먼저 하고 또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다 하더라도 조금씩 그렇게 적응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을 잘 해보시고 난 다음에, 훈련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오늘 출발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오늘도 잘 만들어서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들 꼭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힘내자고요. 네, 화이팅! 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